지난 18회 때였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안했던 저희가 책 나눔을 좀 한번 계획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이제 끝이 보입니다. 드디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포아이즈의 소장 도서를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직접 소장하고 계신 책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간단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사인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선물로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앞에 있는 그 책에다가 사인하고 그다음 뭐 원하시는 얘기 있으면 글도 좀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가져오신 책이에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단독으로 쓴 것도 있고 같이 쓴 것도 있고 뭐 그런 책들 좀 가져왔습니다. 저도 한 20년 후에 원장님처럼 본인이 쓴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11살인데 원장님 책을 읽었어. 진짜. 장래가 촉망되는. 안 읽은 거 아닐까? 아니겠나요? 다 읽었다고 나한테. 읽었을 거예요. 내 머리맡에 있는 걸 가져가서. 원서에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희망하는 그거를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책이 원서예요.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그냥 공식 페이지 수로 1178페이지까지 원소로 돼 있고요. 폰트 크기, 글자 폰트 크기는 8포인트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원서를 번역한 게 이 3권짜리 책입니다. 이걸 번역한 책이 있구나. 네, 이렇게 이게 번역으로 나왔네요. 번역된 게 이 3권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역사와 전쟁을 다방면으로 다루는 방, 역전다방, 태평양 전쟁의 종지부가 드디어 눈앞에 있습니다. 1945년 7월 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신의 포츠담회단이죠? 네, 두 사람이 바뀌어요. 두 사람이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칠도 바뀝니다. 중간에 바뀝니다. 네, 정권이 이게 중간에 바뀌는 패배해서. 거고 그다음 하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포츠담 선언이고 네. 여기 와서 회의를 하는데 원자탄 실험 성공했어. 라는 메모를 여기서 받아요. 이 와중에 네. 딱 회담 도중에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트루먼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를 좀 해결시켜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궁극의 전략적 무기를 우리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문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입헌 군주들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혹한 문건이 이렇게 나가게 된 거고 그리고 7월 26일 날 발표를 할 때 소련을 빼버린 거죠. 거의 사실상의 냉전의 시작. 자, 1945년 7월 26일입니다. 카스테라 이알라 포옥 시내에서 포츠담 회담. 네. 이 최후 통첩을 마주한 일본 수뇌부 반응이 어땠습니까? 충격은 아니고 네. 약간의 이제 실망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네. 기대한 거는 뭔가 일왕을 살려준다 아니면 일왕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런 문구가 없어서 네. 특히 화평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런 문구가 있었더라면 이때 이제 일왕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아마 항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무대신인 도고가 일왕을 찾아가서 좀 이 내용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하고 이제 외무성 안에서는 무대응으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 대한 정부 발표를 하지 않고 최대한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포츠담 선언이 유포가 되고 있어요, 국내에. 그러면 국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 발표는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이거는 뭔가 미국과 중국과 뭐 영국이 꾸민 모략이다. 우리는 여기에 적절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겠다 정도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본 정부의 노 코멘트 대응에 반발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화평파들은 일단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었고 네. 국민들은 포츠담 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 야, 우리 무조건 항복하라고 한대. 라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얘기하신
반대한다? 네. 이건 누구예요? 저기 나와 있는 인물인데 저번에 이제 개전파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군부의 3명입니다. 아, 싸우자. 네, 육군 대신인 이제 아나미와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인 우메즈, 그다음에 해군 군령부 총장이었던 도요타, 이 3인방이 되겠죠. 저 박사님 이거 진짜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분위기가 무거운 와중에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네, 이게 원래 이 일본이 탈모인이 많은 국가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머리가 다 밀려 사실은 있어요.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가 DNA 검사를 해보면요. 네네. 한국인들하고 가장 DNA가 가까운 게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전 세계 인구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탈모가 적은 쪽에 속합니다. 아, 그러면 저게 탈모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통적으로 좀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 같은 경우에 좀 머리를 미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당시는 이제 태평양 전쟁, 그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서 일본의 물자가 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근검절약을 많이 강요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군인들은 좀 이 여러 가지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 네, 뭐 이런 위생적인 것들. 부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는 문화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 근검절약을 위해서 머리에 자꾸 신경 쓰지 마라, 열심히 일이나 해라 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1938년에도 뭐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조선에서도 그런 열풍이 불어왔고 정말요? 예, 그래서 조선 총독 이하 이 전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머리를 갖다가 삭발을 해라 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전국에 이발소가 장사가 안 된다고 이발소 주인들이 막 항의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바리깡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이거 이렇게.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막 그 결의를 다질 때 삭발한다 막 이런 것들 대부분 많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팀 하나가 이제 연패에 빠졌다. 맞아. 그 머리를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자, 아무튼 결의를 다진 3인방은 뭐라고 반대를 해요? 3인방은 가장 큰 이유는 자 지금 이런 사실들이 널리 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은 뭐가 되냐. 그래서 군의 사기의 어떤 저하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악영향을 그칠까 봐. 그러면서 이 포츠담 선언에 대한 비난하는 뭔가를 내자고 강경하게 제안을 하게 됐고 결국 이들의 어떤 기세에 눌렸던 스즈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포츠담 회담은 카이로 회담의 재탕에 불과하고 이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는 나는 묵살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끝까지 전쟁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용어가 묵살이라는 용어예요. 네. 그 묵사발의 묵살이 아니고요. 네? 묵사발을 묵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존재해요?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허준 씨, 우리 심 교수님의 개그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거예요. 묵살하면 약간 묵사발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전혀요. 누가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쳐낸다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의미했던 묵살, 모쿠사츠, 일본어로는 모쿠사츠는 노코멘트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는 아니었어요. 물론 군부를 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거부라는 그런 게 좀 들어갔을 줄은 모르겠지만 스즈키가 의미했던 아니면 일본 전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거는 노코멘트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완전히 박사님, 다르죠. 묵살이라는 단어와 노코멘트 하겠다는 단어는 아예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어감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ignoring하고 no comment하고는 완전히 네. 근데 이게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신경 어마어마한 쓰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한국, 중국, 일본이 똑같은 쓰는 단어도 네네. 좀 다릅니다. 각각 사회에서 네.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중국식으로 해석하느냐, 일본식으로 해석하느냐에는 네. 분명히 차이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실패인 거죠. 네, 발표를. 그래서 이게 이제 포츠담 선언 거부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됐고 잠깐만요. 혹시 네. 여기 이때 외신 기자는 없었나요? 일본에 있는 외국의 기자. 외국인 있죠, 당연히. 예.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네. 이제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했음에도 화평파도 정정을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사실 여기에 오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내부 감청을 통해서 일본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그냥 거부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원폭 투하의 명분으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결국 최후 통첩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노코멘트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 이 발표 하나가 네, 핵을 맞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그걸 또 미국에서 이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명분으로 삼은 명분으로 삼은 거고 거고. 노코멘트가 무시적 예수도 있지만요. 노코멘트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난 관심 없어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묵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상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대방으로는. 예, 억압이 그러니까 돼버립니다. 스즈키 입장에서는 이 화평파와 군부 이 개전파에서 나름 그 입장을 보고 애매모호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게 예전에 나왔던 스즈키의 성격의 특징이잖아요. 그 문화를 내부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외교 관계에서 썼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츠담 회담에서 가장 와닿는 건 무조건 항복해라잖아요. 근데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종전을 향해서 뭐 이런 단어 사실은 쓰잖아요. 네. 이건 완전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종전이라는 단어에 고집을 일본은 절대 우리는 항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패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주고 싶은 거죠. 그 말은 일본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런 가해 책임을 종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종전이라는 거를 보면서 두 가지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하나는 일본이나 뭐 독일이 항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승전의 날짜로 하는 날짜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왜 다른가에 대한 관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종전이라고 하느냐 또는 항복이라고 하느냐 또는 패전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근데 저한테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이 영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에 그러니까 제로의 시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패전하고 항복한 날은 이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다시 재탄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독일로 시작한다. 9.11 때도 그라운드 제로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근데 너무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것들이 결국은 이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자기 반성들을 해나가는 표현이 아니었는가.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종전이라는 표현을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책의 제목이 종전의 기록이에요. 종전의 기록. 패전의 기록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왜 지금 패전을 했고 항복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싸움이라는 게 스탑했다라는 의미만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건 가치 중립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이 전쟁이라는 게 또 왜 졌고 라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의 느낌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종전이라는 거는 당시에 일본의 사회 구성원들, 일왕부터 시작해서 군부, 사회, 국민 모두에게 자기 위안을 주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용어였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래서 요즘에 밀리터리 매니아분들이 이거 일본의 이런 행위, 특히나 군부나 이 결정자들의 이런 행위를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아무도 책임지겠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결정들, 요게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명분을 마련해 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 결정을 내리겠죠? 지금 저기 보면은 원폭 투하 명령서가 보일 겁니다. 네, 보입니다.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날짜 보이십니까? 언제인지? 25 July 1945. 오, 이거 발음이 야, 25th라고 해요. 네. 25라고. 아닙니다. 25는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요. 네. 아까 포츠담 회담 26일 아니었어요? 네. 선언이. 그러면 포츠담 이게 선언이. 네. 이미 모든 그러니까 결정은 지금 명분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전날 이미 선언하기 전날 원폭 투하 결정을 내렸고요. 그 이 날짜를 보면은 트리니티 원폭 실험이 성공하자마자 바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돌을 탁 던진 다음에 나 돌을 던지기로 결정했어 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방침은 뭐냐면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련 없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원했기 때문에 원폭 사용을 정말 빨리 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이전에 루즈벨트가 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레슬리 그로브스가 24일 날 초안을 만들었고, 그다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조지 마셜과 그다음 전쟁부 장관인 헨리 스팀슨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명령서를 지금 만든 건데, 저기 보면 누구한테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투 해가지고 제너럴 칼 스파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칼 스파츠가 줄곧 유럽 전선에 있다가 이제 독일 항복한 다음에 대장으로 승진을 해서 태평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지역의 전략공군 사령관이 됐고, 그 참모장으로 이제 르메이가 들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이 내용을 보면은 원폭 투하를 담당하는 509 복합비행 전대에게 8월 3일 이후로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 중 한 곳에 투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긴 아예 이제 교토가 빠져 있구나. 그렇죠. 예. 다음 두 번째 좀 내용을 보면은 이제 후속 원자 폭탄, 즉 두 번째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칼 스파츠 장군에 따라 그 견해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이 뺀맨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떨어뜨릴지는 알아서 결정을 해라. 다만 가능한 빨리 해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논란은 뭐냐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시기적으로 이게 포츠담 선언 하루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원폭을 결정을 하고 포츠담 선언은 단순한 어떤 정당화에 그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8월 3일 이후라는 단서가 붙은 걸 보면은 포츠담 선언에 대한 일본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폭격 명령은 떨어졌지만 네네. 이 날짜가 아직 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스톱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8월 3일 이후니까. 그래서 8월 3일 안에 만약 일본이 항복하면 이 명령을 취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 항복을 안 하면 이 명령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각 이 폭격기 부대에게 네. 직접적으로 작전을 실행하라는 명령은 네. 8월 2일자로 내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 이거는 8월 2일. 예비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종의. 예. 근데 지금 저 명령서 보면 마지막 사인이요. 네. 이거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저 예리하십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좀 그런데 네. 우리 보통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뭐 갖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에 대통령이 비밀번호 코드 같은 거 누르거나 불러줘야지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본 무기예요. 그러니까 인류 거의 최초로 등장한 무기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일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결정 사항이었고, 물론 오늘날에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핵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뭐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에 핵 승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뭐 코드부터 입력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딱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지시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훗날 이제 이런 원자폭탄의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핵무기의 막강한 위력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무기로 격상이 되면서 이런 대통령에게 이제 그런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아마 이제 아이젠하워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력을 보고 나서 야 이거 그냥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구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령한 걸 보면은 최고 높은 사람들이 했겠죠. 군부에서도 명령을 주는 거를. 근데 이제 당시에 마셜이나 아니면 스팀슨 같은 경우가 지금 트루먼을 따라서 포츠담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넘버 1, 2가.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면은 토마스 핸디라는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이제 부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넘버 3라고 볼 수 있어요. 군에서. 넘버 3가 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윗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서 다만 저 문서에는 자기의 최종 사인으로 그 명령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트루만이 처음부터 자기는 만약 이런 걸 보고 원폭의 어떤 그런 처참함 때문에 발 빼려고 처음부터 설명 안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도 가능하지 않아요? 반대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하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했을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있는데 이거는. 예. 분명한 거는 이 원폭 사용에 대해서는 트루만이 동의를 했고 승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다 보면 트루만은 굉장히 원폭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근데 다만 히로시마 때 어떤 그런 참상을 보고 나가사키 때는 좀 주저했다라는 그렇죠. 부분도 맞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루만이 승인을 했고, 다만 이 원자폭탄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떨어뜨릴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군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세부 사항은 군대에 위임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바다 만드는 그 공습 때에도 네네.
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민간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핵은 더 심각한 건데 네.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해군 최고 사령관 참모총장이었던 윌리엄 리히가 반대를 했습니다. 윌리엄 리히는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웠던 관계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해군으로 쭉 일을 했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역시 해군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부터 1920년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군 차관보로 근무를 했거든요. 아마 저는 그때 인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리히는 1930년대 중반에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합니다. 네. 나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집거들어 부릅니다. 또 다시 이제 군에 들어왔고 뭐 메가더 장군도 비슷한? 나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급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상황에 대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리히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요.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리히와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거의 뭐 매일 아침마다 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리히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리히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양반이 해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해상수송선도 우리가 다 잘라버렸고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거 봉쇄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침몰할 텐데 왜 여기다 우리가 이런 도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무기를 써야 되느냐. 이 의견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루즈벨트가 죽고 트루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뭐 전후 세계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만 사실 저는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즈벨트가 죽지 않았고 리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했다면 저는 이렇게 신속하게 원자탄 사용이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겠네요. 이 부분이 사실 이 시기에는 원자탄 사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에 대한 부분은 리뿐만 아니라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도 방금 이 이야기죠. 원폭 투하로 전 세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안 해도 일본 다 끝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사실 우리 전략 폭격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헵 아놀드잖아요. 근데 헵 아놀드는 전략 폭격만으로도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왜 투하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폭이라는 게 단순히 태평양 전쟁 종결을 위해서 썼던 무기인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험용이냐 아니면 진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아니면 썼냐. 소련이 참전적에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뭐 소련한테 위력을 보여줘서 냉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했거나 뭐 이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는 거죠. 저는 명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아까 뭐 묵살 얘기를 했지만 네네. 끊임없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명분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만들어 준 거죠. 네. 결과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결합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짜고 치는 거 아니야라고 싶을 네. 정도로. 서로가 어쨌든 역사라는 게 일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명분 싸움들을 계속 주는 느낌 있잖아요. 이 시기의 느낌이. 이 선로를 깔면 우리가 죽는 건데 그 일본의 그 지도자들이 거기다 선로를 막 깔아주고 있는 느낌. 그걸 또 이제 미국을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 그 내용을 미국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왜 그런 거 하나 제시해줬으면 더 다 끝낼 수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군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이 승리에 대한 결정을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 뒷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또 흥미롭게 봤던 게 네. 과학자들이 죄의식 엄청 많이 느꼈다면서요. 이거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네, 요 무렵에 과학자 커뮤니티들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엄청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었죠. 대표적으로 이 결국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였던 레오 실라르드란 분이었거든요. 네. 1930년대 말에 물리학계에서 핵분열 현상이 얼마나 큰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과학자들은 이게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 폭탄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생각을 재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빨리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레오 실라르드란 분인데 이분은 곧장 미국에 와서 이게 혹시 독일에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히틀러 저 악마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쥐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도 빨리 여기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설득을 하죠. 근데 발언권이 본인은 약하니까 이용한 게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찾아가서 이제 뭐다 알겠다. 네, 그래서 자기는 발언권이 약하니까 망명자 출신의 아직 여기 미국 사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듣보잡이니까 이미 미국 사회에 일찍 와서 굉장히 저명한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제가 이 문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여기다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걸 대통령께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인슈타인도 고민하다가 다들 비슷했어요. 처지가 유대인 망명자 출신으로 유럽에서 동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히틀러에게 이런 무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인을 하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걸 바꾸서 계획을 진행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레오 질라르드부터 이 무렵이 되면은 원자폭탄 사용에 반대를 합니다. 왜? 계획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과학자들 머릿속에는 히틀러가 이걸 먼저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독일이면 패망했지. 패망을 해버렸으니까 굳이 그렇다면 굳이 이걸 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위력을 딱 감지를 하고서 어느 나라도 이걸 갖다가 함부로 쓸 수 있게 되면은 그거는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 실라르트가 그 다음에 간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역시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미소의 양강 체제로 바뀌어가는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걸 써버리면은 소련이 가만히 있겠냐? 소련도 당연히 우리도 저걸 가지려고 난리를 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냉전 시대에 봤던 서로 핵 무장의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지금 멸망할 거다. 딱 예견을 합니다. 다 그러고서 예견을 했구나. 그분은 그 당시 시카고 대학의 야금 연구소라는 곳에서 비밀리 그 플루토늄 만드는 그 원자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거기 같이 일하던 한 70명 과학자들의 이 서명을 같이 받아갖고 소위 말하는 질라르드 청원서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가급적. 혹시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절대 실전에 쓰지 말고 이걸 일본에게 위력을 보여주는 피해 없이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하면서 저런 무서운 무기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거기다 적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많이 얘기됐던 게 도쿄만 같은 데다가 바다 위에 떨어뜨려갖고 저게 뭐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많이 얘기가 됐죠. 네. 그리고 전후가 되더라도 이걸 갖다가 과학자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무기의 사용 과정에 이걸 과학자들이 고생을 해서 만든 무기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번스와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얘기가 되게 유명합니다. 번스가 한테 가서도 이슬라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함부로 썼다가는 지구가 멸망합니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막 하니까 번스가 들으면서 점점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정치형이고 넘어온 문제야. 이건 정치와 군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치가들과 군인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야.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야? 굉장히 역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질라르트와 번스 양쪽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일단 질라르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 과학자들이 팽당할 줄은 몰랐다는 식이었고 번스는 아니 과학자들이 어떻게 주제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서로 굉장히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태엽해서 그냥 좀 개발을 좀 늦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근데 안 됐던. 이미 그때는 다 엎질러진 물이었고 다 만들어줬어. 7월 20일 날 명령서가 내려올 정도면 이미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압축해가지고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분열해서 빵 터지는 거 이미 다 됐어. 네. 과학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무기다. 쉽게 써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쪽이 한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펜하이머나 다른 또 몇몇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래도 쓰는 게 맞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영역이고 또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걸 갖다가 한 번은 써야 된다. 한 번. 물론 이게 나중에 핵전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이걸 한 번 써봐서 얼마나 이게 위력적인 무기인지를 확인을 해야 사람들이 공포를 갖다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안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를 했죠. 근데 보통 과학자들은 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자기가 실험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만들면 좀 써먹고 싶은. 그 결과를 보고 싶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무고한 사람의 희생 없이 실험하는 건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이걸 진짜
군사적 용도로 쓴다는 거엔 펄쩍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45년 6월에 사실 비밀리에 열린 인터림 커미티라는 잠정위원회라는 잠정위원회. 그 자리에서 한 번은 쓰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결정합니다. 근데 물론 과학자들의 이념이나 뭐 도덕적 성향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이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요? 누구보다 호기심이 강하죠. 그래서 이 핵을 사용했으니 그렇지. 예. 진짜 이거는 뭐 우리 지 박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정말 쓰는 거에 반대했어. 근데 썼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가서 한번 볼래? 안 갈 사람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보죠. 네. 사실 이게 딱 떨어지고 나서 일본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거,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거는 일본을 점령군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정도의 위력을 갖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는가. 근데 굉장히 저는 과학자들도 이걸 처음 했으니까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는 게 자기들도 무섭잖아요. 찬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있었냐 하면은 그 과학자들 중에는 원자탄이 떨어지는데 일정한 도도 정도에서 이게 터지면 방사능이 다 바람으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치고 어느 정도의 건물이 피해가 있었는가를 일단 보고 네. 두 번째는 이 방사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다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게 이 피해를 줬는가. 네.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갔던 분이 이제 스태퍼드 워렌이라는 분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로버트 서버하고 필립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 로버트 서버는 원자탄 이름을 붙인 사람이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의 방사선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처참함들을 사실 본 거죠. 그렇죠. 보고 이제 그걸 기록을 담았는데 미국 정부도 그 필름이나 기록을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네. 그랬다가 그게 이제 30년, 40년 지나면서 공개가 됐고 2020년에 히로시마 70 Years Later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나왔는데 전 못 보겠더라고요. 여과 없이 다 나옵니까? 네. 여과 없이 다친 사람들 무너진 거 나오는데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저희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물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놀라운 사실이 이 역사를 안 배운 쪽에서는 너무 재밌는가 봐요. 재밌다고요? 네, 왜냐면 저 파리가 진짜 저 파리가 핵 이야기를 한 이후에 계속 앉아 있었어. 20분간 앉아 있어요 지금.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난리 쳤거든요. 반발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반발했던 세력이요? 네. 잠시만요. 네네. 이 파리 한 마리가 계속 지금 네, 그래서 8월 6일로 딱 잠깐 이 팔이 좀 제발 잡아주세요. 이젠 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안에서 사실은 일본은 알 그걸 못 잡나. 바로 앞에 있었어. 심지영님 그 근육 어디다 써요? 죄송합니다. 핵 얘기를 한 뒤부터 계속 앉아 있는데 진짜 신기하네. 야 진짜 이건 뭐지? 놀라운데? 역사를 아는 파리. 네.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반 역전다방 원폭 투하 과정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폭이 도착을 했던 마리아나 기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폭탄이 이제 드디어 B-29 기지가 마련되어 있는 티니안 섬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 리틀보이에 이 부품들이 수송되기 시작한 거는 좀 명령서가 또 발령되기도 전이에요. 그 전부터 사실 원자폭탄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수송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갖다 놔 일단. 그래서 일단 리틀보이의 여러 중요한 부품들과 그리고 핵물질의 반이 7월 16일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이제 헌터스 포인트 해군 기지에서 대단하다. 미군 중순양함 USS 인디애나폴리스에 실려서 출발합니다. 먼저. 이 당시에 핵물질 왜 반만 싣고 갔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뭘 한꺼번에 싣고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위험도 있었고 농추군함 자체가 당시 막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만드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된 거부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는 배로 가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당시로서 굉장히 놀라운 속도인 29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달려서 빠르다. 7월 16일에 출발했는데 7월 19일에 진주만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 날 티니안까지 배송하는 총알 배송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재밌는 뒷얘기가 있죠. 우리 또 야사 전문 이 기자님이 아실 것 같은데 USS 인디애나폴리스가 이때 딱 배송을 마치고 다시 딴 지역으로 갔습니다. 괌에서 이제 필리핀 쪽으로 가는데 배송 끝난 바로 4일 뒤인 7월 30일 자정 무렵에 피격당합니다. 일본군 잠수함, 일본군 잠수함에게 어뢰 2발을 맞고 격침을 당합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이 필리핀 가던 중간이니 망정이지 티니안 가던 중간에 맞았으면 어쨌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맞으면 원자탄 터지진 않잖아요. 터지진 않죠. 근데 그 귀중한 우라늄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안 터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이 터지려면은 임계 질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싣고 간 거는 임계 질량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절반을 나눠서 싣고 가서. 네, 절대로 안 호준 씨 터집니다. 영화 조스 봤어요? 조스 맞죠? 조스에 이제 퀸트 선장이 나오잖아요. 그 퀸트 선장이 이제 모아놓고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대. 나 예전에 인디애나폴리스 탔었는데 격침 당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내 동료들이 전부 다 상어한테 물려 죽었다. 다음 차례가 나였는데 그때 구명정에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상어잡이가 됐다 얘기죠.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7월 30일 자정 무렵에 침몰했는데 미군이 이걸 격침된 걸 몰랐어요. 모르고 발견한 게 8월 2일이나 돼서였어요. 한참 뒤네요. 4일 동안 제대로 찾질 못하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 300명만 수장되고 한 900명 정도가 이 바다 위에 떠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구조된 게 31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중에 한 꽤 많은 수가 그동안 상어밥이 된 거였죠. 그럼 그것 때문에 진짜 조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티가 있습니다. 그 피터 뱅클리라는 작가가 쓴 거예요. 조스란 영화가. 그래서 그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조스가 인디애나폴리스 때문에 나왔네? 인디애나폴리스는 핵을 싣고 갔기 때문에 그쪽 경로를 이용하게 된 거고 모든 게 다 맨하탄 프로젝트 때문에 된 거네? 그리고 준비된 나머지 이제 반쪽의 우라늄이 그건 수송기에 실려갖고 7월 30일까지 티니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츠담에서의 반응이 떨떠름하니까 8월 2일에 이제 본격적인 작전 명령이 딱 하달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명령이 하달되었으면은 날씨를 봐서 날짜를 택일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날씨만 잘 봐주면 투하해 이렇게 한 거니까. 구름이 껴도 뭐 레이더로 폭격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략 폭격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레이더를 이용한 조준은 굉장히 오차가 심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야 되니까 이때 명령이 맑은 반드시 육안으로 보라는 그런 명령이 요거 하면서 가야 되잖아. 노든 조준기로 딱 해야 됐고 특히 이거는 적어도 정밀 폭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망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고도 정밀 폭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바람도 적게 부는 그리고 맑은 이런 날씨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상 관측을 해보니 그래도 8월 6일 날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르메이가 딱 8월 6일 날에 가자라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맡은 부대가 바로 509 복합비행전대 하에 포르티베츠 대령이 이끄는 편대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폭탄 투하 임무를 맡은 항공기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에놀라 게이였죠. 네. 사람 이름인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티베트 대령이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따갖고 에놀라 게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놀라 게이 외에 2대 B-19가 더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 대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2대는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겠죠. 그래서 2대가 더해서 3대 편대로 해서 이제 출격을 하게 되고요. 저 B-19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B-19랑은 다른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겉에가 아주 반짝반짝한 은색이에요. 일체 도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이 강력한 방사능과 빛이 이제 나올 때 반사를 할 수 있게 겉을 아주 매끈하게 만든 기능이 있었고요. 근데 비행사들이나 뭐 르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조금 당황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실어갖고 출격했는데 이거 하나 싣고 3대가 가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갖고 복합 비행전대에게 상당히 심한 함구령이 내려져요. 절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딴 B-29 운용하던 조종사들, 정비사들이 쟤도 참 이상한 애들이다. 어떻게 비행기도 좀 뭔가 우리 거랑은 좀 다르고 저 폭탄도 뭐가 좀 이상한데 되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격시킬 때도 많이 출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무명 병사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를 썼어요? 이 509 혼성 비행단이 너무 이제 얘네가 야 너네들 몰라도 돼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 뭐라고 썼냐면 다른 병사가 다른 병사가 하늘 저 멀리 날아가는 이상한 녀석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이면 돌아오지만 어딜 가서는지 우리들은 모르겠네. 욕 먹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묻지 마라. 이렇쿵 저렇쿵 묻지 말아라. 이유는 알고 있는 녀석한테나 들어라. 엄청난 짓을 하려는 거야. 저 509 놈들은. 이런 그러니까 대충 감은 잡고 있는 거네요. 알고 있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이 날씨를 딱 보고서 르메이가 8월 6일로 딱 점지한 다음에 이 매뉴얼대로 핵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니 껍데기 안에다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된 맞아. 이 핵물질 하나는 인디애나폴리스가 갖고 온 거, 하나는 이제 비행기로 수송해 놓은 거 이걸 갖다가 드디어 딱 위치를 잡고 세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게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은 다음에 팡 터뜨려서 빵 만나면 뻥 터지는. 그렇죠. 이 안에 포신 안에 장착이 돼 있어 이쪽에서 뻥 터트리면 이게 슉 날아와서 합쳐지면서 초임계 상태가 돼서 꽝 터지는. 하지만 네. 100% 완조립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100% 완조립된 상태는 아니고 싫습니다. 에놀라게 의해. 아니 그러면 폭탄을 떨어뜨리러 가는데 지금 출발을 하는데 아직 이렇게 조립을 안 했다고요? 기술자들 타서 핵물질은 딱 장착을 했는데 한 가지를 장착하지 않고 갔어요. 뭐요? 이게 뭐였을까요? 항상 한 가지를 장착을 안 했다? 잠깐만. 기폭 터트리기는 그 뒤에 폭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역시 뭐 심호섭 소리 형님 맞추셔야죠. 반칙. 잠깐 했는데 바로 맞춰가지고. 아니 똑같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항상 이 워낙 위력이 강한 폭탄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발 사고가 날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특히 위험한 때가 이륙할 때죠. 이륙할 때 뭐 잘못 어디 부닥친다든가 뭐 고장이 나갖고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작동하면 이게 끝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전장치를 풀지 않은 겁니다. 그 확실한 안전장치는 바로 이 포신의 대포나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탄이라고 하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장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장약을 뺍니다. 그래서 이게 신관이 오발이 돼갖고 이게 빵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약을 뺀 상태로 이륙을 했다가 이륙이 돼서 어느 정도 일정 고도에 올라간 다음에 이 승무원들이 폭탄창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장약을 집어넣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 꺼지면 그때 내려가는 거구나. 네. 장약을 넣음으로써 완벽하게 이제 딱 준비가 되고 이오지마 상공을 거쳐서 히로시마를 향해 날아간 것입니다.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실체를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또는 나가사키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넘버 3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확률은 4분의 1, 25%인데 히로시마로 정해지게 됩니다. 왜 여기죠? 네, 이제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교토 대신에 선택된 게 이제 나가사키였는데 일단 히로시마부터 한번 볼게요. 히로시마는 인구가 3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본 육군의 도시이자 병참의 도시고요. 그다음에 사령부하고 보급창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상당수의 공업시설과 몇 개의 작은 조선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쿠라는 인구 17만 8천 명이었고요. 육군 조병청하고 병기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규슈 지역의 철도 중심지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대형 탄약창이 또 존재했었습니다. 니가타는 인구 15만 명이었고요. 중요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기계하고 디젤 엔진 공장 등이 있었죠. 또 니가타는 이 동해에 인접해 있는 도시여갖고 나중에 니가타에서 사실 북송선이 가죠. 북송선이 가는 이 항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 혼슈의 서쪽으로
그렇게 큰 항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니가타 쪽이 주로 이제 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쪽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는 항구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네. 쪽에 물동량을 많이 책임지고 네네. 있었죠. 그렇죠. 나가사키는 인구가 21만이었습니다. 규슈의 선박물동 중심지이자 역시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미쓰비시 조선소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부사시가 여기서 네. 만들어졌죠. 거기 또 나비 부인. 나비. 나가사키는 사실 그 대지마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그렇죠. 중세 때의 유럽과의 교역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역이었고,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천주교 성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아까 허준 씨가 그랬잖아요. 4분의 1 확률인데 왜 히로시마였느냐. 그러니까 히로시마만이 연합군의 포로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첩보가 일단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연합군의 포로는 실제로도 히로시마에는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있어서 첩보가 틀렸구나. 희생자가 수십 명 정도가 났습니다. 20명 그 정도. 이게 그냥 뭐 모여서 뭐 손들어서 야 다수결로 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른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는 아주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심 교수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장교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몰랐네. 근데 이게 매뉴얼이에요. 한마디로 매뉴얼인데 이게 수백 페이지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타켓을 정하는 건데. 점수를 매기는 방식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장교들은 이걸 평생 보고 외우고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넣어놓고서는 이제 종합하면 나오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수백 페이지를 그렇게 했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뭐 전산화가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분석 도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METT 플러스 TC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TC요. 네. METT 플러스 TC, 즉 미션, 임무, 에너미, 적, 타임, 시간, 트룹스, 가용부대 플러스 여기에다가 테레인, 지형 및 기상 그리고 마지막에 C가 뭐냐면 시빌리안, 민간 요소입니다. 통상 군대에서 매트 TC 요소 이렇게 매트 TC 요소라고 하죠. 예. 다시 말해서 이 C, 시빌리안은 이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의 마지막 고려 요소예요. 근데 스팀스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마지막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죠. 그래서 교토가 재화가 됐고 이렇게 되니까 히로시마가 1순위가 됐습니다. 왜 1순위가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육군 해군의 전력이 집결한 상태고 히로시마에. 그다음에 산업 능력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장소였죠. 그다음에 아울러 시빌리안 요소, 즉 역사 문화적으로 사라지게 될 만한 유산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 유사. 예,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선정이 된 거죠. 1945년 8월 6일입니다. 레를보이를 탑재한 에놀라게이의 행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탄 투하로 순식간에 이제 4톤짜리 폭탄이 빠져나가니까 B-29는 급강하에서 현장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증발해버려요? 폭심 가까운 곳에선 거의 증발해버리죠. 폭발 장면에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게 저 빨간 화구지 않습니까? 화구라고 하는. 일단 폭발 자체에서 생겨나는 방사선이 있어요. 이 강력한 감마선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이라든가 뭐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플루토늄 폭탄을 탑재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티니안에서 날아옵니다. 최우선 목표는 원래 나가사키가 아니었습니다. 고쿠라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B-29가 떠난 거네요.